조선 땅에 피어난 헌신의 길 너의 땀방울이 내 가슴에 닿네 말로는 부족해 세상에 보여줘 이건 새로운 재중원의 설계도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한 사람의 생애를 송두리째 이 땅에 바친 이야기. 아니, 한 가족이 대를 이어 낯선 조선을 고향으로 선택한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었습니다. 배를 타고 한 달을 항해해야 닿을 수 있었던 아시아 북동쪽의 조선. 그들이 자식과 아내를 이 땅에 묻으면서도 끝내 조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머나먼 고향은 그 뜨거웠던 헌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기록입니다. 이 땅 위에 사랑의 꽃이 돼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수많은 생명이 꿈꾸는 길 1895년 조선 황해도 소래.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곳에 한 이방인 윌리엄 맥켄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인처럼 옷을 입고 조선인과 같은 음식을 먹으며 초가집에서 조선인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낯선 땅에서 과로와 풍토병, 극심한 영양실조는 그의 몸을 서서히 무너뜨렸고 선교 1년 반 만에 그는 소래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맥켄지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내려놓은 것은 고향의 안락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약혼녀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친구들. 그의 마지막 기록을 우리는 오늘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여러분, 26은 어떤 나이인가요? 꿈을 꾸기에도 벅찬 그 나이에 이름도 모르는 낯선 나라의 흙이 된 한 청년. 그의 이름을, 이 청년의 유언을 오늘 왜 다시 꺼내보아야 할까요? 조선의 차가운 땅 속에 묻힌 것은 한 청년의 시신이 아니라 이 땅에 처음으로 심어진 사랑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후 수많은 헌신으로 이어질 시작이었습니다. 약혼자 윌리엄 맥켄지를 만나러 조선으로 향하던 길, 오사카 항구에서 전해진 비보, 약혼녀 엘리자베스 맥컬리와 그녀의 동생 루이스 맥컬리. 두 자매는 그가 남긴 마지막 유언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조선의 어머니로 살아갔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맥켄지의 죽음은 캐나다 청년들의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글이어 쓴 던컨 맥레이, 윌리엄 푸트. 그는 이 세 청년에게 희생의 의미를 전했고 그들은 기꺼이 조선으로 향했습니다. 조선 선교에 소극적이었던 캐나다 장로교는 처음으로 3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우정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천명이었던 이들의 발걸음은 맥켄지가 홀로 뿌린 눈물의 씨앗이 조선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웰링턴, 한 세기를 넘겨 선교의 흔적을 간직해온 오래된 교회의 기록 보관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마주한 것은 영광의 기록이 아니라 화재라는 시련의 흔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자료가 불길 속으로 사라졌고 100년 전의 기억을 품은 사서 또한 이미 이 자리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앨범은 중국 선교 기록이라고 설명되었지만 너무 낡아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페이지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의 낯익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중국 기록들 사이에 섞여 있던 작고 낡은 한국 인형 하나. 문서는 중국을 이야기했지만 이 인형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117년 전 선교사들의 손을 거쳐 조선의 기억이 이곳 윌밍턴까지 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실된 기록 너머에서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 북장로교와 남장로교가 이 머나먼 땅 조선을 어떻게 품고 지원했는지, 그 연대의 기록은 종이 위에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선의 독립을 향한 열망 속으로, 그리고 선교사들의 뜨거운 심장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맥켄지가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음으로 선교의 문을 열었다면, 제임스 게일과 올리버 에비스는 그 열린 문을 통해 조선의 정신과 육체를 변화시켰습니다. 제임스 게일은 문학을 통해 조선의 깊은 정신문화를 세계에 알렸고, 올리버 에비스는 의학과 교육을 통해 조선 사회의 토대를 세우며 새로운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한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한 사람은 조선의 문화를 기록했으며, 또 한 사람은 조선인들의 생명과 내일을 키워냈습니다. 게일에게 조선은 결코 미개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글의 아름다움과 선비들의 기계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철로 역정을 우리말로 옮겨 새로운 사상을 전했고, 구운몽과 춘향전을 영어로 번역해 조선의 격조 높은 문화를 서구에 알린 문화의 대사였습니다. 반면 올리버 에비스는 고종의 시의이자 제중원의 책임가로서 단순히 병을 고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대적 병원 세브란스를 세워 조선의 근대의학의 뿌리를 내렸고, 이학서를 한글로 번역해 조선인 의사를 길러냈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꺼이 무료 진료를 베푼 진정한 의학의 개척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리버 에비슨의 증손녀 낸시 블랙을 만나 그의 삶과 신념에 대해 직접 들어보려 합니다. So the first time I went to Korea as an adult, I was able to visit their graves. And each, from what I hear from my siblings as well, when we see their graves, it is like a homecoming. Even though none of us had ever been there before, it's a very fundamental link that we have, and that enriches really not just ourselves, but now our children. My husband, as I mentioned, absolutely enthralled by the stories that we have from Oliver Avison, as well from my grandfather, Douglas Bray Avison. And a little while ago, I'm not sure whether it's probably not going to come through very clearly, but this is 올리버 에비슨 박사의 증손녀 낸시 블랙. 그녀는 증조부가 남긴 수많은 저서와 기록을 통해 한 가지 정신을 강조합니다. 에비스는 서구의 우월성에 기대지 않았고, 한국인들의 보호의 대상이 아닌 자신과 동등한 동반자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의술을 베푸는 힘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지식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비슨이 남긴 수평적 동반자 정신이었습니다. 140년 전 그가 뿌린 이 정신의 씨앗은 오늘 대한민국 의료의 기적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에비슨이 남긴 이 동반자 정신은 다음 세대를 향해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야 할까요?